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600명대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되는 가운데 야간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도 이르면 오늘 공개됩니다. 혈전증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연령층은 접종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백신을 맞게 됩니다. 10시간 만에 진화된 경기 남양주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감식에 들어갑니다. 화재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틀째 임시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2년간 법정 분쟁을 벌여온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LG와 SK의 합의는 미국 노동자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즉시 환영 견해를 내놨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 조합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발표됐습니다. 윤여정은 미국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전국이 포근한 가운데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엔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어 강풍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600명대 밑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4차 유행 경고에도 봄을 맞은 주말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종된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는 오늘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봄 날씨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대화를 나누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채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유채꽃이 활짝 핀 공원 곳곳에 펼쳐진 텐트와 돗자리는 거리두기 규정을 무색하게 합니다. 저희도 돗자리 깔고 놀고 싶었는데 사람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산책만 하는 정도로 해서 그 마음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4차 유행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봄을 맞은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최소 510명이 신규 확진돼 600명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 착시 효과를 고려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 오히려 감염 재생산 지수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등 방역 지표가 악화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백신 수급 기획을 포함한 방역 대응 전략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흥시설 등의 야간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식의 서울형 거리두기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불가피했다면서 서울시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방역 지침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또 강화가 돼서 구체적으로는 기존 6종으로 분류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던 유흥시설을 콜라텍과 홀덤펍, 유흥, 단란, 감성수점과 헌팅포차 등 3가지로 나누고 각 업종별 영업시간을 최대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 상황. 방역당국은 원칙에 맞는지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자칫 방역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시국에 서울 강남 무허가 클럽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춤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벌이는 경찰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무허가 클럽입니다. 빽빽이 모인 손님들이 라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남의 얘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손님들도 눈에 띕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한 뒤 살사클럽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후 9시 25분쯤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나,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부분 30, 40대인 손님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또 정부 합동 점검반이 노래 연습장 불법 영업 등 방역 사각지대를 일제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혈전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혈전증 위험보다 접종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웃돈다고 설명한 유럽의약품청 발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이 중단됐던 요양병원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60세 미만 대상자 접종이 다시 이어집니다. 또한 지난 8일 시작하려 했던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등 보육교사,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유발할 수 있는 희귀혈전증으로 인한 위험이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미만의 경우 예정대로 2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희귀혈전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나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이틀째 힘겨운 밤을 보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합동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시뻘건 불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휩싸입니다. 그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은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1,200여 명이 대피했고 2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아파트 주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인근 학교 등 총 11곳의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밤 그냥 뜬으로 세우고요. 거기에서 한 12시 넘을 때까지 막 다시 불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바깥에서 너무 떨고 막 이랬는데 잠 하나도 못 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하기는 합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중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 상가와 외부로 개방된 구조의 주차장 등으로 옮겨붙어 1, 2층 대부분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1층 중식당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초반에 불길을 잡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중식당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부터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감식을 벌였는데 상간에 단자함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자함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방화구역이 형성되었는지,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이쪽으로 확산됐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화재가 난 주상복합 지하에는 대형 마트도 있었는데 주말이라 방문객이 더 많았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고 신고한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에 차량 한 대가 급하게 후진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다 불길을 발견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제야 불이 난 것을 알게 된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고 차를 돌립니다. 운전자는 검은 연기가 자신의 차를 덮치자 차량에 올라타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빵빵빵빵빵 누르면서 나오게 됐어요.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양쪽에 있는 상가분들도 이후에 막 뛰쳐나가서.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몰랐던 차들이 피하지 못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지하의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불길을 보고 대피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들어갔다가 갑자기 방송을 듣고 뛰어나왔어요. 벌써 불길이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핸드폰으로 119 신고를 제가 했습니다. 소방차가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도착했고. 절체절명의 순간, 시민들의 기민한 대처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방식을 놓고 조금씩 내홍이 터져 나오고 있죠. 가장 먼저 지도부 총사퇴 이후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쟁점이었는데요. 일단 갑론을박 끝에 이 중앙위원회가 아닌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비공개 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5월 2일에 있을 임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8일 당원 당규에 따라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정했는데 이 방침을 바꾼 겁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식 의원 등에 이어 2030 초선 의원 5명까지 가세해 민주적 원칙을 강조하며 권리당원 투표를 요구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악화된 민심을 챙기겠다며 당심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권리당원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친문 지지 세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친문 위주의 지도부가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혹시 나오진 않았나요?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성격의 당원 구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원들의 권한을 존중해달라고 하는. 일부 비주류 소신파 의원들은 그래도 민심을 잊지 말자며 일침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국민은 관심 없는 선출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혁신과 반성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폭풍 쇄신만이 민심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동산 정책과 당 혁신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초선 재선 의원들은 각각 간담회를 가지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재보궐선거를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 건방진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야권 통합론에 대해서도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면서 바깥 기웃거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야권, 우리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며 공동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의 이런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3자 대결이었어도 국민의힘이 이겼을 거란 설명입니다. 안 대표에 대한 박한 평가도 이어갔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을 보이는데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판단을 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무슨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해 줄 수는 있어도 달리 도와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양측이 혁신의 과제를 모두 안고 있는데 이 과제를 누가 더 잘 해내느냐가 궁금한데요. 정치권 소식,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MBN 길기범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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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이 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국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짖어 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자는, 쇄신을 하자는 마당에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것조차도 또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또 우리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그 후보를 뽑는다면 그 쇄신의 그 진정성이 생길 수 있느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 없이 당원 당규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변환하고 또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큰 위기감 속에 혼돈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위기감이라는 것은 예상보다 굉장히 큰 차로 패배를 했고 또 그 선거 운동의 내용이 이 캠페인의 내용이 상당히 그 의혹제기, 네거티브로 흐르면서 패배했어도 이렇게 개운하지 않은 그런 뒤끝을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도종환 비대위 체제가 출범은 했지만 여권 내에서는 큰 틀에서 이른바 기존에 더 개혁 작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진 거다라는 그런 흐름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국민의 민심은 이미 기존의 정책 부분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맞붙고 있는데 과연 여권이 그렇다면 기존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쇄신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흘러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좀 사람이 바뀌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애초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당대회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애초 이제 뭐 중앙위에서 선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문제 제기가 되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하면은 뭐 당의 최고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가 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여권에 주는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도부 전체를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뽑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초선들이 좀 역할을 한 부분인데 그런 사람의 변화와 함께 과연 기존에 가져왔던 정책 방향의 변화 그리고 이른바 리더십 행태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게까지 과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 여권으로서는 돌아선 민심을 다시 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면서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틀 뒤인 지난 9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곧바로 간담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모였고요. 회동 이후에는 초선 의원 81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동 입장문 외에도 오영환, 이소영 의원 등 20대, 30대 초선 의원 5명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금기로 여겨졌던 청와대 인사 비판을 가감없이 하기도 했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됐지만 결국 국민들이 분열됐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었다고 정부와 당에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네. 길 기자,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당내 역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5명의 초선 의원들은 어제도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들은 민주적 원칙 훼손에 타협하지 않겠다, 당의 다양성을 더 확대하겠다 등 3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청년들과 더 활발하게 만나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더 많은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야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은 승리했지만 후폭풍은 야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면서 당권 경쟁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초선 의원들이 지역당 극복 목소리를 내는데 이에 영남권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도 지난 8일 선거가 끝나고 하루 만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문에서 특정 지역 정당이란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 이 문구가 논란이 된 건데요.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TK나 PK가 기득권을 가지고 당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과 영남권 의원들의 갈등은 차기 전당대회 등 새 지도부 선출과 맞물리면서 계파 갈등으로 중폭되는 모습인데요. 실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초선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선 초선 그룹 성명 배후에 유승민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 참패 이후 친박계와 친이계가 사실상 밀려났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계파 정치가 다시 꿈틀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내 계파 갈등 차단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등을 위해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와야 한다는 김종인 출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길 기자가 정리를 해줬지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 포스트 김종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향후의 관건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론 비판도 있었지만은 이 국민의힘을 상당 부분 이 변화시켜낸 게 또 사실이거든요. 중도로의 확장, 그리고 광주에서 무릎 꿇은 사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예.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의 과정 관리를 상당히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첫째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른바 국민의힘의 이 변화를 쭉 이끌어온 그 흐름을 차기 당 지도부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장외에 있는 세력과 또 제3세력과 이 이른바 야권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권 통합에 적절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이제 당대표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세 번째는 결국은 대선을 앞둔 확장성이죠. 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그러한 이 변화해야 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정말 환골탈태해 가면서 새로운 이 중도로의 확장, 새로운 보수로의 변화, 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차기 당권을 쥐는 당대표는 3가지 그런 변화, 또 야권 통합에서 역할, 또 확장성, 이런 부분에 이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야권 통합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야권 통합을 놓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이 바깥 기웃거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이 자강을 키우고 그 힘을 바탕으로 어떤 통합을 하더라도 해야지 그 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체제 자체가 지금 당대표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어떤 야권 통합의 흐름에 휘말려 들어갈 경우는 내부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또 상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분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들이 돌출하면서 그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더 국민의힘이 새롭게 강고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분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 정치인으로서의 평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은 좀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청와대도 이르면 이번 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신 개각의 폭과 방향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네, 청와대는 이르면 16일 이번 주 금요일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신임 국무총리에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 현재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알려졌습니다. 4선 의원을 지내 정치 경험이 풍부한 데다 대구 출신으로서 지역 통합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장관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 외에도 이미 사의 의사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의 교체도 검토되고 있고 최재성 정무수석 등 일부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 교체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표 시정 조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방역과 부동산 등의 이 각종 현안을 두고 이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일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높아진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공시가를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을 해야 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 시장이 사실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가장 중요한 민심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자산 양극화 문제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한다는 이름으로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세금 부담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동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중앙정부와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공약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그걸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 시장이 이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빠르게 좀 갈 걸로 보이고요. 이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중앙정부와 막 정치적으로 대결하는 모양새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 시장이 당선하고 나서 이제 서울시 의회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과거에 어쨌든 5년 동안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능란하게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난하게 풀어가도록 본인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결국 내년 또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1년 2개월 정도의 그 짧은 기간으로서는 사실 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시장이 방역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각종 현안들을 내놓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세훈 시장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시 자체 조사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산정 기준에 대립각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방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 시장은 취임 뒤 사흘 내내 코로나19 관련 일정을 소화했는데 지금까지와 같은 틀어막기식의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방역 정책에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9시 영업 금지와 같은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지시했는데요.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을 포함한 서울형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군장교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흑인 군장교마저 인종차별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미 육군 중위의 차를 세운 경찰이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중위가 현역 군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이유를 묻자 경찰은 다짜고짜 최루액을 분사합니다. I'm actively serving this country, and this is how you're going to treat me? Back up, Daniel. Whoa, hold on. Daniel. What's going? Hold on. 경찰은 중위를 차에서 끌어내린 뒤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웁니다. 지난해 12월 흑인 육군 장교인 카론 나자리오가 버지니아주 윈저 지역의 백인 경찰관 2명에게 교통 단속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영상입니다. 최근 이 사건의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백인 경찰이 흑인 장교마저 강압적으로 단속했다며 인종차별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난 나자리오 중위는 지난 2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백인 경찰 2명을 폭행 등의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경찰 2명은 여전히 근무 중인데 소속 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 부통령을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한기리 이란 수석 부통령은 이란이 한국에 판매한 석유 제품 대금 70억 달러의 동결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동결 자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 교역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브라질은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젊은이 100여 명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파티를 열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이들이 두 손을 든 채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경찰차에 올라타며 강력히 항의합니다. Agora vem na nossa, a gente tá ganhando não tá tomando nada de 봉쇄령을 어기고 나이트클럽에서 불법 파티를 벌이던 젊은이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Quase uma centena de jovens consumindo bebida, fumando narguilé, até churrasco eles estavam fazendo lá dentro.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건 브라질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 가운데 40세 이하가 52.2%로 나타났습니다. 40세 이하 젊은 층이 중증 입원 환자 절반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데다 젊은 층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추세라면 브라질에서만 7월 말까지 누적 사망자가 65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클래식 음악 하면 좀 어렵고 너무 진지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요즘엔 성악가들이 동요를 부르고 오케스트라가 인기 온라인 게임을 주제로 연주하기도 하면서 다채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 소프라노 임선혜가 오페라 아리아가 아닌 친숙한 동요, 고향의 봄을 부릅니다. 서정적인 가사에 웅장한 연주가 더해지니 새로운 매력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시대의 위로와 치유를 전하기 위해 임선혜를 비롯해 테너 존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뭉쳐 동요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저에게 동요는 행복한 그리움이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떠오르고요. 현악기와 록밴드의 오묘한 조화가 공연장을 압도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브 디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며 게임 팬과 클래식 팬을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주제로 이틀간 총 3,400석을 마련했는데 단숨에 매진됐습니다. 젊은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공연에서 젊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만큼 높은 공연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게임과 동요, 친근한 소재가 정통 클래식의 옷을 입고 더욱 풍성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은 대략 160억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 희박한 확률로 벼락을 맞은 덕분에 학생들을 지킨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교정. 벼란간 시뻘건 불빛이 번쩍하더니 와르르 소나무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벼락을 직격으로 맞아 소나무가 부서지고 만 건데요. 마침 CCTV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시험을 치려고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다행히 소나무 외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의 것을 흔쾌히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용기를 낸 이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미국 샌디에이고의 인도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검은색 차량. 역주행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다른 차량과 부딪힐 위기도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려던 찰나 큰 화물 트럭과 부딪히고 멈춰섭니다. 추격전을 목격한 트럭 운전사가 길목을 먼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색 차량엔 바로 살인사건 용의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생계가 걸린 트럭을 기꺼이 희생한 운전기사에게 미국 전역에서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축구 경기는 역시 맥주 한잔하며 모여봐야 제맛이죠. 하지만 5시면 술집이 문을 닫는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술집. 식탁 위에 의자까지 올려놓고 영업을 마칠 준비를 끝냈지만 가게엔 아직 불이 환합니다.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오후 5시면 문을 닫지만 옹기종기 모여 유리 너머 TV를 보는 시민들 때문입니다. 바로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를 보려는 건데요. 시민들의 염원에도 아쉽지만 FC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에 1대2로 졌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비와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오전에는 서쪽 지역, 낮에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2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도군에서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와 전남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중부 서해안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앞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5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기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